많은 분들이 고립을 겪는 분들 또는 뭐 우울감이나 뭐 번아웃도 마찬가지고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이 착각하는 거, 또 주변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가족 친구가 뭐 우울증이야 고립이야 번아웃이야 이러면 내가 제일 친하니까 내가 이 사람의 구원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내가 그런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실망해요. 근데 친밀도는 관계없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심리학자 친구 서늘한 여름밤입니다. 오늘도 장재열 작가님을 모시고 연결과 고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재열님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상담가로 11년, 작가로 12년,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책으로 쓰는 장재열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립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향인들 중에서는 그거 보고 응? 응? 이라고 생각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재열님 내향인이잖아요. 저는 극내향인이죠.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재열님은 내향인인데 외향인으로 되게 오해를 많이 받고 전 파워 외향인인데 내향인으로 진짜 오해를 저도 많이 친해지기 전에는 내향인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내향인들을 만나면 궁금한 게 내향인들은 사실 사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고립 상태여도?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프리랜서여서 그런지 혼자 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 그치, 외향인인데 혼자 있으니까. 내향인들은 조금 고립 상태여도 좀 집에 혼자 있거나 이래도 좀 괜찮지 않아요? 이게 달라요. 내가 조용한 곳을 좋아해. 아무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가만히 있을 때 편안해랑 내가 청각을 상실해서 소리도 안 들려. 둘 다 소리 안 들리고 정막이 흐르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자의와 타의잖아요. 내가 조용한 데 가서 어디 산사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 그건 내가 소리가 그리우면 저기 마당으로 나가 새소리도 듣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청력이 점점 희미해져서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근데 물론 나는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늘 조용한 곳에 혼자 있고 싶어해. 절간에 있고 싶어해. 근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청력을 잃는 걸 원하진 않거든요. 이 부분이 거의 상실이고 이 사회적 자원, 관계망이라는 게 있든 없든 나는 없어도 괜찮아라고 하는 거랑 정말 그것들이 소실되어서 증발하고 사라져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소리 안 들어도 괜찮아? 그 청력 떨어져도 괜찮으세요? 아니잖아요. 이 부분인 거예요. 제가 그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게 자의타이군요 라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그 감각이 되게 중요한 감각인가 봐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청력으로 비유한 이유가 뭐냐면 소실되고 나면 복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 맞아. 그러니까 내가 조용한 데 찾아가면 아유 도시가 그립다 그래도 서울 한번 가야겠어 하면은 그냥 KTX 끈을 3만 원 5만 원만 있으면 돼. 근데 청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이것은 수천만 원이 들 수도 있고 보청기를 껴야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복구하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과 어떤 그 정말 고난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귀가 안 들리지 이런데 괜찮아 나는 소리 예민한 사람이라서 럭키비키즈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 소실되면 복구가 어렵다는 게 너무 와닿는데요. 맞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평범한 현대인의 삶을 생각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해 출근하면 이제 사람들이랑 대화는 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퇴근하면 7시 8시 네. 뭐 운동 갔다가 밥 해 먹고 그럼 끝이란 말이에요. 건강하다 운동 간다니. 근데 만약에 내 힘든 일이 있어. 근데 친구들 다 바쁜 거야.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편안한 관계를 맺기가 참 어느 순간부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이 친구랑 막 계속 얘기하고 있다가 근데 나 힘든 일이 생겼어. 이거랑 되게 그냥 1년 만에 만나서 나 힘든 일이 생겼어. 이렇게 못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평범하게 고립된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건데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리스너의 그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체크해 놓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밀도랑 관계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고립을 겪는 분들 또는 뭐 우울감이나 뭐 번아웃도 마찬가지고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이 착각하는 거, 또 주변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가족 친구가 뭐 우울증이야 고립이야 번아웃이야 이러면 내가 제일 친하니까 내가 이 사람의 구원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내가 그런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실망해요. 근데 친밀도는 관계없어요. 그냥 타고나게 리스너의 성향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연락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듣고 환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량해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들으면서 공감하고 교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 보면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친밀감이다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자주 안 보다가도 어느 날 속 깊은 비밀 털어놨을 때 확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리스너로서의 친구들이 있고 어떤 파트너로서의 친구들이 있고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몰랐었을 때는 저도 프리랜서니까 카톡에 진짜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한 3,000명이 있는데 한 명도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폐를 끼치는 것 같은 느낌? 맞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특히나 뭐 주변에 상담사나 심리학자 선생님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말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 사람은 이게 업인데 내가 말하면 퇴근하고 일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게 8개월 전인데 전화해서 교수님 잘 지내요? 나 근데 고민 있는데 라고 하면 얘 뭐지? 라고 하지 않을까? 제가 다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다 재단해. 그리고는 몇 달 동안 혼자서 그냥 끙끙끙 앓았었는데 나중에 괜찮아지고 나서 만나서 이런 얘기했는데 왜 연락 안 했냐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이 재단하고 내가 너무 많이 이건 폐를 끼치는 거야. 이거는 너무 양심 없는 거야. 얌체 같아 보일 거야라고 재단하면서 있는 자원도 다 끄덕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원을 활용을 못하는구나. 못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마음속에 계속 폐를 끼치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힘든 얘기하면 저 사람도 힘들어질 것 같다. 맞아 맞아. 다 힘든데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런 힘든 얘기할 때 다들 힘든데 나만 너무 나약해 보이는 것 같다. 자기가 용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자원이 있는데 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상상력의 부재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막 힘든 걸 털어놔. 그러면 힘든 걸 털어놔도 괜찮구나 라는 학습이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친구들이 저한테 막 그렇게 이주해고주해 털어놓는 성격들이 아니야. 너무 다 강인한 친구들이에요. 다 잘 살아. 잘 살아. 다 되고 있어. 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엄마 아빠도 그렇고 내 가까운 사람들이 힘든 게 있다고 털어놓는 걸 못 봤어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나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힘든 일 있을 때 내가 이겨내야지. 맞아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 내가 유일하게 상상할 수 있는 존재는 전문가. 전문가한테 얘기해야 된다. 맞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그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의지의 문제라고 하고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내거나 이렇게 뭐 할 때마다 영상을 2가지 보셔서 느끼시겠지만 제가 막 성격이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아주 강하게 기자님들한테 항의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 질문지를 주셨을 때 어떻게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나요? 또는 고립 상태를 극복하려면 어떤 팁을 주실 수 있나요? 극복이란 단어 썼을 때 제가 아주 강경하게 바꿔주세요. 근데 기자님이 왜요? 라고 하시면 바꿔주세요! 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계속 극복이라는 단어에 속고 있어요. 극복은 혼자서 뭔가 이겨나가야 될 골리앗을 다윗인 내가 어떻게든 이겨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극복의 프레임을 내려놓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구조 요청하거든요. 물에 빠지는데 극복하지 않아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왜 이것은 극복하려고 하지? 물에 빠진 거랑 고립이라는 상태에 빠진 거랑 똑같거든요. 뭐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위험에 처했다고 전하지 않으면 가라앉게 돼 있다라는 알고리즘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행하는 것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저기요 누구 없어요? 그게 누가 됐든지 아니 내가 물에 빠졌는데 저기 저 사람 가는데 나랑 한 번밖에 안 본 대학 선배야 구해달라고 못하겠어. 안 하거든요. 우리 대학교 교수님이 내가 구해달라고 하면 나를 한심하게 보시겠지. 살려주세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한다고요. 근데 왜 마음이 빠져들어가고 내 삶에서 정서적으로 계속 가라앉아갈 때 우리는 SOS를 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저는 SOS도 문제인데 그렇게 사람이 물에 빠지기 전에 뭐라도 붙잡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코칭 심리를 하기 때문에 예방적 관점에 훨씬 더 초점이 돼요. 중요하죠. 근데 그거에 대한 팁을 좀 재열님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어떤 거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저는 제가 완벽주의라서 그런지 몰라도 관계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어떤 얘기는 친한 친구한테 해야 돼. 근데 재열님이 보면은 그러니까 공원 아저씨 붙잡고 막 대화 나누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새 연결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얕은 연결이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느슨한 연결이라고 저는 쓰길 좋아하는데요. 이 책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고립을 직접 겪고 있는 당사자 100여 명을 만났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담실에서 만난 사례자도 있지만 이 책을 집필하는 기간 동안 동네 놀이터에서 만난 아저씨 두 분의 얘기가 들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참 잘하는 게 저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말을 그냥 걸거든요. 근데 제가 내향인이라서 낯선 사람한테 말 안 거는데 유일하게 말을 잘 거는 이유가 궁금할 때예요. 호기심이 더 강해요. 하루는 놀이터에 갔는데 강아지를 어떤 할아버지가 데리고 오셨는데 돈이 없으신가? 왜 저러지? 강아지 유모차를 안 사고 그 농협 노란 과일 상자 있죠. 그거랑 사람 유모차 이렇게 안장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걸로 셀프 개모차를 만드신 거예요. 너무 그게 귀엽고 예쁜데 또 한편으로 저는 오지랖이 넓으니까 할아버지가 형편이 좀 어려우신가? 그래서 제가 갔어요. 할아버지 이거 직접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직접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만드시는? 돈 없었으니까 만들지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 집에 이게 안 쓰는 강아지 유모차가 2개 있어서 하나 드릴까요? 이러다가 말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아니 총각은 평일 3시에 왜 이러고 있어? 직업이 없어? 뭐 이러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고립 상태인 할아버지셨던 거예요. 83세이신데 어떻게 고립을 겪게 되셨냐면 평생 핵인싸로 살아오시다가 다 죽어서 다 사별하셔서 아내분 뭐 친구 지인분들 다 돌아가시고 최후의 생존자이신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공원에 처음 만난 총각인 저한테 2시간 동안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씩은 혼자가 되더라. 나처럼 인생 끝자락에서 혼자가 되는 사람들은 더 힘들다. 왜? 삶에서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었고 그 혼자일 때 사람들한테 어떻게 도와달라고 말하는지 못 배웠는데 말년에 혼자가 되니까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될지 몰라서 이 3살짜리 강아지랑 나랑 둘이 산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 내가 이 할아버지 약간 연결고리가 조금 되어드려야겠구나. 할아버지 몇 동 몇 호 사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가끔 봐요. 놀이터에서 우리 강아지랑 같이. 이게 마음의 품앗이인 거죠. 왜냐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책의 부제가 결국 누구나 한 번은 혼자가 된다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제 책 제목 지어주신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연히 느슨히 만난 만남인데 그렇게 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말해야 되지, 언제 말해야 되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느슨한 관계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꼈던 계기가 뭐냐면 제가 이 영감님이랑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뭐냐면 예전에 라이프쉐어라는 대화 카드를 만든 친구랑 대화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행자들끼리 외국에서는 만나면 그렇게 진솔한 대화를 한대요.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떻게 되지? 이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준 게 야 여행객들끼리 만나면 한 번 보고 다시 안 보지 않냐.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도 뭐 어떠냐. 저는 거기서 느슨한 관계가 더 진솔할 수 있구나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우리가 친밀한 사람, 내 백그라운드를 아는 사람에게 진솔해야 된다, 도움을 청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외로움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서 정말 가벼운 사회적 접촉만으로도 외로움이 많이 경감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벼운 수준이냐면 문고리를 잡아주는 거. 공공장소에서 문고리 맞아요, 잡아주는 맞아요. 거. 그래서 제가 요새 뭐 하는 줄 아세요? 맞아요. 올리브영이나 슈퍼에 가면은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 맞아요. 그 정도의 연결감, 내가 속해 있구나, 세상에 속해 있구나라는 감각이 너무 중요한데 저도 그 관점에서 항상 그 요즘에 사람들에게 권하는 가장 쉬운 테라피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서비스업 종사자와 인사 플러스 원을 하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항상 인사 플러스 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그 사람 사생활 물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죄송해요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뭐 조금 더 드렸습니다 했을 때 고맙습니다 하고 괜찮아요 늦게 나와도 괜찮아요 정도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배달이 잘못 왔어요. 치킨 시켰는데 양념이 안 오고 후라이드가 왔어요. 바꿔드릴게요 뭐 하면은 괜찮아요 하고 천천히 주셔도 돼요. 이 정도 얘기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짧은 얘기들이 사실은 내가 줄 때도 그렇고 받을 때도 그렇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아주 찰나의 교감을 하는 느낌을 줘요. 근데 우리가 기능적 언어만 쓰면 어서 오세요 뭐 주문하시겠어요? 영수증 드릴까요? 해서 가끔 보면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손님이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요 받는 서비스업 직원분도 너무 기분 좋지만 그분이 제일 수혜자예요. 그분은 왜냐면 관계의 연결감을 계속 느끼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인사 플러스 원. 너무 좋은 팁이다. 나도 이제 해봐야겠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사회가 잔잔히 계속 단절되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서서히 말라가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건강한 사람 한 명이 한 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물에 잠겨가고 있는데 서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고립되어 있지만 그거 같다. 지금 손님이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밥을 먹지 않으면 손님도 굶고 나도 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서로 연락하지 않으면 얘도 고립되고 나도 고립되는 거야. 맞아요. 조금 덜 고립된 사람이 더 고립된 사람을 같이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뜬금없는 얘기로 들리실 수 있는데요. 나에 대한 자기 인식에서 조금 더 그 긍정성을 가져야 사람들한테 먼저 말을 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아까 패기 친다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그래서 고립 얘기를 해놓고 사람들한테 테라피로 권해드리는 게 오잉? 이걸 하라고 하는 걸 하나 있는데 달의 뒤편 보아요라는 테라피가 있어요. 그래서 달의 뒤편을 발견하자는 건데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격적 또는 뭐 관계에서의 문제점 있잖아요. 그거를 써요. 쓰고는 자기가 댓글로 달아 좋고요. 저는 사람들이 좀 모여 있으면 롤링페이퍼처럼 옆으로 돌리라고도 하는데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 관계나 성격 기질의 단점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불안도가 높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해요. 예를 들면 내가 화내면 저 사람이 나를 버릴까봐, 뭐 화내면 저 사람이 알고 봤더니 기가 더 세서 내가 역풍 맞을까봐 걱정이 되게 많은 상태예요. 불안이 높다, 걱정이 많다 이렇게 쓰면은 그거에 보다가 근데 불안과 걱정이 높아서 생기는 장점은 없나? 쓰는 거예요. 불안이 높아서 막장 짓은 안 한다. 불안이 높아서 남한테 완전 무례하게는 할래야 할 수가 없다. 또 불안이 높아서 나랑 비슷한 불안 높은 사람들을 봤을 때 동정심이나 측은지심 같은 마음으로 먼저 다가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불안도가 높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안 해서 사람들이 나를 좀 신뢰한다. 왜냐면 불안이 높으니까 준비를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같이 일할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달의 뒤편이라고 테라피 이름을 정했냐면 의식적으로 암스트롱이 달의 뒤편까지 걸어서 가서 찍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평생 달의 뒤편을 못 봐요. 마찬가지로 내 성격 기질의 뒷면을 스스로 발견하려고 인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너무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것 같아. 나는 사람들한테 너무 나대가지고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나는 너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말을 못하는 것 같아. 그 고정관념이 내가 고립 상태에서 누군가 연결할 때 가장 큰 족쇄가 돼요. 패 끼칠걸? 그 사람 너한테 싫어할걸? 그렇게 갑자기 연락하면 무례한 건데 그런 식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자기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이 사람들에게 연결을 던지려고 할 때 연결 좀 해주세요. 나 연결되고 싶어 할 때 딱 족쇄가 되거든요. 얘를 조금 달래고 얼러서 이것은 일장일단의 특성일 뿐이야 라고 만들어 놔야 내가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게 외로움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사람이 외로우면 아까 구조 요청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구조 요청을 해야 돼. 근데 외로울수록 사회적 민감성이 또 높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관계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불안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더 고립된다는 거죠. 나를 더 엄격하게 보는 그 평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 그렇게 하면 민폐야. 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싫어해. 야, 니 연락 뭐 6개월 만에 하는데 그거 너무 심하지 않냐? 자기를 더 몰아세우게 되고 그런가? 왜냐면 거기에 저항할 힘이 없어진 거야. 내가 모진 나에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 말아야겠다. 나의 그 어떤 모질고 나를 혹독하게 대하는 나에게 조금이나마 반박할 수 있으려면 내가 계속 나의 뒷면을 봐줘야 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고립된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아차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들어보니까 쟤 너무 잠수 탄 지 오래됐어. 그럴 때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제일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조언을 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상태가 어떤지 알아차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연결이 좀 끊어져 있었던 상태니까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정신적인 건강성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또는 뭐 이 고립의 이유가 정말 개인적인 뭐 어떤 사건 때문인지 직장 내 괴롭힘일 수도 있고 뭐 정말 사별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을 내가
조언하거나 또는 어떤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은 버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 되게 사소한 건데요. 저도 이거를 인터뷰하면서 깨달았어요. 잘 지내라는 말이 너무 무섭대요. 왜냐면은 잘 못 지내라고 하면 또 그 사람한테 너무 많은 하소연을 하게 될까 미안하고, 잘 지내라고 하면 거짓말, 어떻게 지내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열린 질문. 네, 어떻게 지내라고 질문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존재한다는 거 알려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저도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고립을 겪었던 시기에 도움됐던 친구가 딱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가 대학 시절 동기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매일 밤에 저희 집 자취방 앞에 와서 오토바이로 저를 태워서 저희 학교 근처 예술의 전당이었거든요. 예술의 전당 음악 분수 있는데 가서 둘이서 1시간 정도 음악 분수를 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저희 집에 태워줬어요. 그걸 한 달 동안 했거든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완전 과묵한 막 검은 오토바이 모는 그런 친구여가지고 그냥 저도 왔냐? 이러고 타고 분수 보고 갈게, 집에 가고.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나는 이상하게 그게 제일 도움이 됐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도와줄 생각을 했어? 했더니 내가 우울증 왔을 때 너가 맨날 우리 집 와서 닌텐도 게임 해준 거에서 힌트를 얻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저도 그렇게 돕고 있었더라고요. 그 친구와 제가 서로의 구원자가 됐던 방법은 뭘까? 결국 복귀해 봤을 때 나 여기 있어? 너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라는 시그널이었더라고요. 그 친구가 오토바이를 태워주는 거, 제가 맨날 그 친구 집에 가서 같이 게임하고 라면 끓여 먹고 온 거는 나 여기 있어 라는 신호를 매일매일 그 친구한테 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적극적인 조언을 하자, 이 사람에게 도움될 만한 방법들을 전하자, 이런 것보다 나 여기 있어 라는 걸 알려주는 거, 존재해주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너무 중요하다. 제가 모임 같은 걸 종종 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냥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이렇게 단톡에서 야 만나서 놀자. 외향인.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직장 3년차 이상 그리고 30대 이상은 다 잔잔히 외로워. 맞아요. 누군가 놀아주기를, 놀자고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어. 맞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관계를 자꾸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관계의 동행은 산티아고 순례길 생각하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이거 저는 꼭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우리가 둘이서 만약에 산티아고 순례길 동행이면 계속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서연아 그래가지고 있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순례길 100km를 우리 둘이서 이렇게 보면서 계속 말하면서 가지 않거든요. 그냥 각자 이렇게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도 할 뿐더러 보폭도 안 맞추잖아요. 그럼 제가 뭐 걸음이 좀 더 빨라서 앞에 가고 있고, 저쪽 나는 호밀밭이 되게 예쁘네 이러고 보고 있는데, 뭐 서현님은 나는 저쪽에 무슨 농장 같은 게 되게 예쁘네. 그럼 각자 다른 데 보면서 서로 의식도 안 하고 가다가도, 근데 야야 저기 봐봐, 저기는 너무 예쁘지 않냐? 이러면서 얘기를 또 한 5분 하다가 또 걷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도 그러한 방식으로 동행자라고 생각하면, 연락 안 하다 하면 어때요? 우리가 같이 걷다가도 하루 종일도 서로 말 안 하고 걷는다고 해서 그게 나쁜 사이인 게 아니잖아요. 각자 풍경 보느라 말 못하는 거고, 어떤 날은 언덕이라서 다리 아파서 서로 말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에는 너무 좋은 경치가 있을 때는 야 저거 봐봐 하면서 얘기할 때도 있고, 또 하루는 조금 쉬었다 가긴 해야겠다, 나 너무 힘들어 이러면 그래 같이 쉬자 하면서 스몰톡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도 계속 우리는 순례길을 걷고 있는 거니까, 모두가 각자의 순례길을 걷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득 돌아보면서 야 잠깐만 이라고 말 거는 거 하나도 저는 민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느슨하게 순례길 동행자라고 생각하면 수없이 연락하고 말하고 바라보는 게 더 이상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 잔잔하게 각자의 길을 가다가 때때로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품앗이 같이 느껴지면, 우리가 모두 느슨하게 의무감을 가지지 않은 채로 편안하게, 그러나 어느 순간 굉장히 중요한 서로의 구원자가 돼 있죠. 너무 좋은 말이다.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네.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 삶의 모습을 준비했는데, 네. 이게 답변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의외로 알고 보면 미대 출신이잖아요. 책에 원고 다음으로 민감한 게 표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저를 안 좋아하세요. 왜냐면은 디자인을 의견을 너무 많이 내니까. 근데 이번 책의 그 디자인에 제가 수많은 점들이 원을 이루는 형태를 만들었는데, 점들이 단 하나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허공에 떠서 스티로폼 알갱이 같은 점들이 하나의 원을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연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각자 하나의 점으로 존재해요. 우리 누구도 누구를 구원할 수 없어요. 24시간 내내 팔짱 끼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단테의 신곡인가요? 그 작품 보면 왜 벌을 받고 있는 연인들이 나오잖아요. 그 벌이, 지옥에서의 벌이 뭐냐면 둘이 서로 끌어안은 채로 평생 영원히 허공을 떠다니는 벌을 받고 있는 그 남녀가 나오잖아요. 그 벌인 거예요. 24시간 내내 끌어안고 있는 건 벌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별로 존재하는 것. 근데 그 개별이 느슨하게 이어져서 가끔 만나고 가끔 접촉하고 다시 떨어지고 하는 그냥 뭐랄까 진공상태 같은 근데 그게 멀리서 보면 하나의 원처럼 우리가 사회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밀착하고 어떤 집착하고 그리고 서로가 과도하게 어떤 그 친밀감을 기반으로 구원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그냥 서로 동행자들은 때때로 대화 나누어도 충분해 라는 감각만 서로 공유하고 있으면 혼자인 것 같지만 어느새 굉장히 많은 존재들과 띄엄띄엄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 길을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좀 생각하게 되네요. 저도 있잖아요.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정도 만나지만 사실은 분명하게 동행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만나는 가끔씩에는 굉장히 깊은 마음들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슨함이 많아질수록 사실 우리 평소에 카톡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느슨함 언제든지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 때는 서밤님 잘 지내요? 라고 하면서 내 얘기해도 되겠지? 들어주겠지? 이런 그 마음의 연대감 속에서 그냥 오늘 하루는 혼자 살듯이 살아도 돼요. 느슨함은 연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지향점 아닐까. 심리학에서 정말 재밌는 게 사회적 지지라는 개념에 지각된이 앞에 붙어요. 지각된 사회적 지지. 아무리 사회적 지지가 있어도 내가 지각해야 사회적 지지다. 맞아요. 반대로 희미한 사회적 지지일지라도 내가 지각하면은 그때 나한테 사회적 지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나한테는 그런 나를 동행하는 내가 너무 밀접한 관계를 기대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곁에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고립과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장재열 작가님의 신작 리커넥트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만날게요. 안녕!